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1월 13일자 진행합니다. 1.25 배속을 보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중국이 일본에 거는 경제 제재 한일령, 생존을 건 일본이 진행해야 할 산업 전략이란 제목으로 주간 프리뉴스에서 1월 12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가오시 총리의 대만 유사 발언으로 중국의 불가시 제재인 한일령이 송곳니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과거 한국의 산업구조 변화를 강요했던 한한령의 악몽이 일본에도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 압력을 중국 의존에서 벗어날 호기로 보는 목소리도 있다. 다가오는 한일령 살아남을 걸고 일본이 택해야 할 길은 다카이치 수상의 국회 발언에 격앙된 중국이 마침내 일본의 비공식 경제제재 한일령이라고 하는 전가의 보도를 제쳤다. 우리가 직시 해야 할 참혹한 전례가 있다. 사실 한국도 9년 전부터 중국의 집요한 경제 제재에 시달리고 있다. 방한 여행 제한부터 한류 아이돌 추방까지 이른바 한한령의 속박이다. 한국을 강타한 보이지 않는 제재. 2017년 미군의 사드 배치에 반발에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한한령. 한국의 국제정치에 정통한 한국외국어대 일본연구소 하승빈 연구위원은 시작은 지극히 불투명했다고 지적한다. 처음엔 그게 제재인 줄 아무도 몰랐다. 1년쯤 지나서야 저게 다 교모한 포석이었느냐며 전율했죠. 경제계에서는 롯데의 중국철수와 현대차 공장 매각 등 유통제조업도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게임 업계에 관해서도 현재도 중국의 진출이 거의 안 된 상태다. 롯데는 백화점부터 놀이공원까지 중국에서 거대한 판도를 펼치다가 순식간에 와해됐습니다. 교묘한 것은 중국 측이 무역 분쟁으로의 표면화를 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건물의 소방법 위반이라고 하는 트집이나 다름없는 행정지도에 의한 영업정지를 연발해 군량 공격으로 철퇴를 몰아넣는다. 그것이 중국의 상투적 수단이었습니다. BTS의 세계 진출은 한학령의 산물, 더욱이 이 한학령이 뜻하지 않는 부산물을 낳았다는 시각도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재가 본격화된 2017년 이후 만약 전략적으로 중국 시장에도 관심을 쏟았다면 지금까지 세계적 히트는 없었을지도 모른다. 중국에 거절당하면서 그들은 서방에서 활로를 찾는 것입니다. 사실 미국의 그 유통망이 많이 도와준 것도 현실이죠. 중국이라는 거대한 우리에게 해방된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엔터테인먼트를 진정한 국제화로 몰아가는 원동력이 된 것이다. 지금의 일본은 어떠한가? 현재 중국이 거는 한일령의 역량을 중국의 정통한 저널리스트 다카구치 코다 씨는 이렇게 읽어낸다. 예상보다 임팩트가 있었어요. 일본 정부 관광국의 데이터를 보면 11월의 방일 중국 인원수는 56만 명이 조금 넘는다. 10월 71만 명을 넘어선 지 불과 한 달 만에 15만 명이나 급락했다. 이러한 경제 제재의 정체는 당국에 의한 공식적인 명령이 아니라 현장에 의한 촌도의 연쇄라고 말한다. 하씨도 이 보이지 않는 제재의 선뜻함을 강조한다. 이건 끝이 없는 괴롭힘입니다. 시작도 끝도 불명료. 진짜 경제 피해의 충격을 알 수 있는 것은 1년 후가 될 것입니다. 지금의 중국에는 한학령만큼이나
가혹한 제재를 가할 여유는 없다라고 본다. 현 단계에서의 제재는 목소리만큼은 크지만 실해는 미온적인 인상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경제 자체가 얼어붙었기 때문일 것입니다라고 풀어가면서 낙관은 금물이다. 중국이 쥐는 진정한 비장의 카드는 따로 있기 때문이다. 물론 실행하면 중국도 공짜로는 미안하지만 이라고 하면서 다카구치 씨가 경고한다. 중일 무역의 급소는 자동차와 산업기계, 여기가 멈추면 일본은 말라붙어요. 게다가 농업의 필수적인 인과 하이테크 산업의 쌀인 히토류, 이것들은 시 주석 본인이 쥐고 있는 강력한 카드입니다. 산업구조 개혁의 기록, 이번 혼란의 방아쇠는 다카시 수상에 의한 국회에서의 일련의 발언이다. 시 정권으로서는 일본 측의 부주의한 실언을 품위구실로서 발을 빼고 중일 관계에 있어서의 외교적 마운트를 가지러 온 격이다. 이 출구가 보이지 않는 신경전에 대해서 다카구치 씨는 수렴의 시나리오를 이렇게 예측한다. 중국은 2026년 11월 에이펙 호스트 국가입니다. 그곳에서 시 주석과 가오이치 총리가 악수를 나누고 그 사진이 인민일보의 일면을 장식하는 뚜렷한 유화 무드를 연출할 수 있다면 사태는 개선될 것이다. 그럼 일본이 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그는 정부 차원의 대응으로 대중 감정을 필요 이상으로 부추기지 말 것의 중요성을 설파한다. 부주의한 자극을 피하고 정상회담의 장을 꾸준히 세팅하는 유화 외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이 한안령이라는 뼈아픈 경험을 계기로 이룬 것과 같은 근본적인 산업구조 개혁이다. 이번 차이나 리스크를 계기로 경제 의존도를 줄이고 중국의 외교 주도권을 쥐지 못하게 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시장을 다변화하고 산업구조를 강인하게 만들 각오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 다른 나라의 눈치에 좌우되지 않는 강인한 국가로 탈피하기 위한 큰 분기점에 서 있는 것이다. 그 시장 다변화는 한국이 먼저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전 세계 시장에 뭐 많이 나가 있기도 하고 어쨌든 그 김치 같은 것도 뭐 김치라고 뭐 하나 그 식품류긴 하지만은 그런 것도 좀 많이 나가고요. 한국도 생존하기 위해서 나름 많이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13일 한일 정상회담 대중관계와의 균형 모색이라고 1월 12일 루이스 리와 해진 김 한국인 기자 같은데 로이터에서 보도를 일본판에서 했습니다.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다카이치 산하의 수상과 나라시에서 회담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5일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중일 양국 간의 관계 균형을 모색한다. 이번 회담은 일중 관계가 냉랭한 가운데 행해져 애널리스트들은 다카이치 수상이 일미한 삼국 관계의 안정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중국, 일본과의 관계 균형을 맞추기 위해 현실주의 외교의 자세를 취하고 있어 인공지능 등 비즈니스 분야에서의 합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양기호 한국성공회대 교수 일본 연구는 역사적으로 중일 간 갈등은 오래 지속된다며 다카이치 내정자의 임기 내내 중일 관계는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한국 외국외대의 일본 전문가 리창민 씨는 중국과의 관계 악화로 일본은 전략적 파트너십 등의 형태로 한국과의 외교 관계 강화를 도모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도 대만을 둘러싼 스탠스에서 일본으로부터 약간 거리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청와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9일 이 대통령과 다카시 수상이 회담에서 중일 간의 대립에 대해 협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분석가들은 한국이 어느 쪽을 지지할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 중국 방문지에서 일본과의 관계는 대중관계만큼이나 중요하다고 기자들에게 말했기 때문이다. 일중 대립관계에서 한국이 중재하겠다는 입장일까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 균형 외교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실주의 외교 어쨌든 그것은 한국의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본다면은 이렇게 갈등 대립도로 작성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한한령 이후에 중국 관계 복원에 대해서 추진하는 거고요. 하나는 한일 전략적 파트너십을 또한 가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사실은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하는 거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냐 아니면은 확실한 대립 관계냐. 그런데 제가 이 BC는 필요인데요. 니즈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 BC는 뭐냐? BC는 대립이 아니고 국익에 필요한 사항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DD는 현재 동시에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BC는 국익을 위한 합리적 명분을 만들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 명분을 제가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채워질 것으로 생각을 좀 해보는데 어저께 이거를 작성하면서 어떻게 명분을 만들면 되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쨌든 지금 D하고 D 프라임은 왔다리 갔다리 할 수도 있고 완전히 대립관계도 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중국 관계는 주적입니다. 따라서 D 프라임 전략을 선택할 것이다. 저라면은 이 한일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강화할 것이다. 한마디로 한일 동맹 쪽으로 갈 것입니다. 미국은 왜 주계 장막을 개방시켜서 산업화 경제 발전을 하게 하고 현재의 미중 대립 관계를 스스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물론 소련 냉전 시대 때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개방을 했다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죠.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대립 관계가 되도록 미국 내에서는 뭘 했느냐? 그냥 냉전시대 소련과 중국 두 나라를 동시에 견제하는 전략을 세웠다면 분명 한일을 더 키웠어야 하는데 그나마 일본마저도 프라자 합의로 잃어버린 30년을 가게 만들었죠. 미국 양키들이. 그것 때문에 한국 경제가 더 발전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중국은 농업 국가로 남겨 놓았어야 하지 않았을까. 역사는 되돌릴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이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다음은 쿠바 아니면 콜롬비아 예측 시장 미 공격의 배팅. 지지통신 외교부 1월 12일 선거나 스포츠 등 여러 가지 사상의 결과를 예상해 거래하는 예측 시장에서 미국이 다음에 쿠바나 콜롬비아 등을 공격할지를 둘러싼 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예측 시장은 2024년의 미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적중시킨 것으로 존재감을 더했지만 분쟁을 테마로 한 거래의 확산에는 윤리상의 염려도 칙칙하다. 대표적인 베팅 사이트인 폴리머켓에서는 트럼프 미 행정부의 베네수엘라 공격을 받아
새롭게 쿠바와 콜롬비아에 대한 군사작전이 배팅 대상에 올랐다. 이용자는 예스나 노를 선택해 판돈을 투입, 당첨되면 보수를 받을 수 있다. 그 밖에도 미국에 의한 그린란드 획득이나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사의 실각이라는 하는 지정학적 긴장을 수반하는 사상이 취급되고 있다. 한편 내부자 거래가 의심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에 의하면 수수께끼의 트레이더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 퇴진의 베팅에 작년 12월 27일부터 금년 1월 2일까지 일본 엔으로 합계 약 540만 엔을 투입, 3일 새벽 마두로 씨가 구속되는 바람에 12배에 이르는 이익을 챙겼다. 공격 정보를 사전에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미 의회에서는 정부 관계자가 기밀 정보에 근접해 예측 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뭔 이런 예측 시장이란 것까지 있네요, 미국은. 종말의 날 비행기 51년 만에 LA 공항 등장. 미 전쟁 개시 신호인가? 유진우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1월 12일입니다. 핵전쟁 주의소 E4B 나이트 워치 착륙 없이 72시간 연속 비행, 핵탄두 전자기파 공격도 차단, 미 국가공중작전센터 태평양 연안 전진 배치, 군사 전문가들은 핵 전쟁 시 투입되는 핵심 전략 자산이 태평양 연안 대도시, 그것도 민간 항공기가 밀집한 미국 서부 최대 관문 공항에 착륙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의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캘리포니아주 최대 공항 LAX는 태평양을 향한 미국의 전략 거점이나 기자 아시아 중남미 미 본토를 잇는 글로벌 허브다. 이곳에 E4B가 노출됐다는 것은 미국이 서부 태평양 전선과 미 본토방위, 중남미 변수까지 동시에 고려한 전방위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해석된다. 종말의 날 비행기 한눈에 보기에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 줬네요. 공식 명칭 국가공중작전센터 나오크인 E4B는 보잉 747-200을 개조해 만든 기체다. 현재 미국은 E4B를 단 4대만 운영한다. 반드시 하나는 대통령 근처에 대기하며 비상사태에 대비한다. 그러니까 앞에 미국이 지금처럼 동시에 견제를 하는 것을 하듯이 그때 중국을 개방시킬 때 개방 안 시키고 이런 거를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작전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그때 정치인들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미 공군은 이 비행기 존재를 굳이 숨기지 않지만 세부 운영 내역은 철저히 보안에 붙이고 있다. 우선 짧은 왕복 비행이 아니라 공중급유를 동반한 장시간 채공이 관측되면 위기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본다. 특정 기지 인근이 아닌 적의 위협권 바깥 항로에서 대기하는 패턴도 비상 신호다. 군사 전문가 아누라그 샤르마는 특히 이번처럼 태평양 연안 대도시 공항 노출은 우발적 사건이라기보다 보여주는 대비태세 성격이 강하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핵 지휘 체제를 실제로 어떻게 분산 생존시키는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이번 사례는 일종의 전략적 시연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미중 전략 경쟁이 장기화되고 중남미, 북극, 인도, 태평양이 동시에 흔들리는 국면에서
미 본토 지휘부는 언제든 공중으로 분산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분석이다. 이 포비가 가시적으로 노출되면 외교가와 금융시장에도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외교적으로는 동맹국에 강한 신뢰를 주는 효과가 있다. 미국이 최악 시나리오까지 대비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통해 안보 공약을 재확인하는 셈이다. 반면 적대국에는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한다. 적대국이 핵공격을 결심해도 언제든 보복 명령을 내릴 준비가 됐다는 무언의 경고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면은 간접적으로 일본을 지지하고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항공 전문 매체 에비에이션 A2G는 E4B는 미국 국방력의 상징이자 최후의 보루라며 이 기체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현대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단순한 이동수단 그 이상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국방부 천조국에서 2천조국으로 국방비가 상시 군사작전 가능하다는 곳을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국방비를 계속 늘리고 있죠. 전쟁을 하시래도 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미국은 왜 마두로를 죽이지 않고 데려왔을까? 석유와 마약의 딜레마 타일러 볼까요? 이 제목을 잘 줬어요. 우리나라 말로 이거 방송하는 친구가 미국인인데 한국말 잘하는 이름이 타일러인데 우리말로 타일러 본다. 그 한국말을 잘하니까 이렇게 유머스럽게 방송 제목을 정했네요. 어, 마두로가 키가 꽤 크네요. 상상만 했던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를 전격 체포하여 본토로 압송했습니다. 단순한 압박이 아니라 정권의 수장을 물리적으로 제거한 초유의 사태. 이번 영상에서 타일러는 미국이 외교적 파장을 무릅쓰고 참수 작전을 감행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트리거, 가이아나 침공 위협 나르코 스테이트와 그 이면에 숨겨진 에너지 패권의 리셋 전략을 긴급 분석합니다 했는데 배경에는 베네수엘라의 그 저거죠. 그 석유를 다시 차지하는 거죠. 이 가이아나에도 그 앞바다에 석유 매장량이 발견이 됐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가이아나까지 욕심을 내니까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마약을 명분으로 우선 쳐놓고 미국 법정에는 일단 마약으로 하지만은 속내는 미국이 이 석유를 다시 장악하는 거죠. 그렇게 지금 다들 이해가 되고 있죠. 담배 물고 하메네이 사진에 불 붙인 여성, 이란 저항운동 불타올랐다. 최혜성 조선일보 1월 12일 모스크 JK 롤링 영상 공유 세계의 저항 상징 번져. 이란 내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이란 여성들이 최고 지도자 아야톨리 알리 하메네이의 사진에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며 정부에 항의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10일 유로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소셜 미디어에는 패딩을 입은 한 여성이 히잡을 벗고 얼굴을 드러낸 채 거리에서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리 알리 하메네이 사진에 불을 붙이는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여성은 종이에 입에 문 담배를 갖다 대며 불을 붙인 뒤 땅에 떨어진 하메이니 사진에 손가락 욕설을 했다. 이제 히잡을 벗고 이제 여성들이 나서네요. 화폐가치 폭락과 경제난으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는 작년 말부터 시작돼 이란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란 당국이 군경을 동원해 무력 진압하면서 신정 체제 자체를 겨냥한 반정부 시위로 번지고 있다. 시위가 2주 넘게 이어지면서 사상자도 늘고 있다. 이 한 사람만이 아니고 여성들이 대거 참여한 그런 사진들도 연속 게재를 했습니다. 국제법은 필요 없다. 국가의 힘이 전부다. 슈카 월구도 일요일 날 다루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 소제목만 모아도 하나의 줄거리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마두로 책보 작전, 군사 작전이 아니다. 베네수엘라 석유 시장에 접근하는 미국, 국제법은 필요 없다. 북극 항로 중요 지역 그린란드 이런 소제목을 붙였고 미국은 이번 작전을 군사작전이 아닌 법집행작전이라고 칭했다. 보세요. 마두로는 현상금이 걸린 지 오래된 수배범입니다. 체포작전 이후 연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두로, 베네수엘라나 그 국민에 대한 전쟁은 없었습니다. 사실 마두로 축출로 끝나지 않는 베네수엘라의 정치체제, 미 국무부 장관은 베네수엘라 재건 3단계 계획에 대해서 첫 번째는 국가 안정화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과 서방 기업들이 베네수엘라 석유 시장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정치적 전환입니다. 1월 7일 미국 해안경비대는 러시아 국적 유조선을 납포, 2007년 우고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외국 석유 기업들의 자산을 대거 국유화하는 조치를 발표. 이때 엑슨 모빌이 뺏겼죠.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미국 재산 강탈 사건 중 하나였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현실 세계는 힘과 무력,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이는 태초부터 불거진 법칙이다. This is our 히미스피어라고 발음하나요? 뭐 좀 재미있게 표현하자면은 이 아메리카는 나의 나발이야.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파포도 저도 미리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또 소개 이 슈카월드가 다루지 않은 내용은 트럼프의 석유 개발 투자 동료에 업계들은 선 안전 보장을 요구해서 그것이 확실하기 전까지는 투자가 두렵습니다. 라고 또 회의들을 했죠. 요거는 김해공항, 요것도 상징적이지 않느냐. 파포. 거기다가 케이트 밀러가 순이라는 제목으로 트럼프 부비서실장 스티븐 밀러의 아내인 케이티 밀러가 X의 그린란드를 미국 국기 색깔로 묘사한 사진과 함께 곧이라는 한 단어의 글을 올렸다. 덴마크는 러시아와 중국을 제어할 수 없을 것. 그러나 트럼프는 농담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북극의 안보는 나토가 협력해서 지키면 된다고 하지만 그린란드 확보는 미국 안보의 최우선 과제다. 대만은 중국의 핵심 이익이라고 주장한다면 그린란드는 미국의 핵심 이익으로 비교를 해보죠. 역사의 올바른 편에 굳건히 서서 정확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이재명 대통령한테 훈계를 했죠. 우리 그 잼이 뭐라고 했냐면은 공자 말씀이라고 대응을 했습니다. 군대는 언제나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다. 미국이 덴마크에 군사적 행동을 한다면 나토는 끝날 것이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수도 있다. 좋게 말할 때 가자. 형 어려운 길로 갈 수도 있다. 당연히 이런 발언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반발이 크다. 아마 목표는 압박을 통한 매입이 아닐까 예상하는 사람들. 그러나 임대 그런 건 말고 무조건 소유하고 싶다는 트럼프. 독일 대통령은 도둑들을 막아야 한다며 일갈. 미국의 단짝, 영국 스타머 총리 역시 그린란드의 주권을 지지했다. 푸팅 아메리카 퍼스트 언더 글로벌 스테이지. 국가의 힘이 결정적 요소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마두로 작전을 따라할 우려는 없나요? 그것은 시 주석의 결정에 달린 일이다. 그린란드 정부는 미국 국무부에 긴급회담 요청, 1인당 10만 달러 정도 주면 되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거지냐? 라고 또 그린란드 주민들이 반발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그린란드가 넘어가는지 어떨지 매우 흥미로운 세상이 2026년도도 진행될 것 같네요. 거기다가 중요시 되는 지역이 당연히 북극 항로, 절묘한 그린란드의 위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서 2013년과 2023년 사이에 북극에서 운항하는 선박수는 37%가 증가했다. 우리나라 하나오션으로 바뀌기 전에 대우조선해양이 최초로 그 해빙 유조선을 만들어서 띄웠죠. 이렇게 네덜란드까지 돌아가는데 그 네덜란드가 어, 덴마크하고 네덜란드 이쪽이죠. 이쪽이 그 유럽의 이 허브, 그 항구 역할들을 하죠. 매우 가깝게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데 중국이 그 대만을 도모하면은 이 대만 해협이 막혀서 이렇게 더 돌아가든지 이게 또 힘들어지니까 북극 항로는 개척을 해야 된다면은 대만 해협이 막히면 한일은 북극 항로를 택하든가 우회를 더 길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그린란드를 취하는 것이 한일에게는 이롭다는 것이죠. 미국은 캐리비안의 해적이 되었다고 느낌이 팍팍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유튜브에서 캐리비안 오케스트라 음악을 들으면은 그 음악이 아주 잘 만들었어요. 미국의 상징인 음악이 된 것 같습니다. 캐리비안 해적이 그 무대를 지금 넓히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런 거에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평택 기지를 미국 땅으로 해달라고 하지 않았었나? 그런 뉴스가 나왔던 거 기억이 납니다. 뭐 중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그 공여했다 뭐 이런 표현들을 했는데 트럼프는 그냥 미국 땅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생전 우선순위 뉴스를 편집 방송하면서 왔던 느낌은 또다시 제가 매국노적인 발언을 하지만 한국이 먼저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아예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자고 제안하는 것이다. 미국이 몽골 제국만큼 잔인하지는 않다. 특히 몽골이 침략이 있었지만 고려 항쟁은 결국 부마국으로 외교적 해결을 하였다. 로마 제국 천년은 갔지만 언젠가는 소멸할 것이다 라는 것을 역사는 가르쳐 줍니다. 어, 2조 500년은 뭐 국격을 지켰다 그러지만 속국 아니에요. 근데 아예 저는 51번째 주가 되자 미국 또한 그러하리라. 단일 민족주의 근대 사상에서 벗어나서 다민족주의 국가로 가자. 한국주에서 미국 연방 대통령이 나오지 말란 법도 없지 아니한가. 어, 천년 후를 보자. 뭐 앞년이 아니고 천년 후를 보면은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옛날 생각을 해봐라. 사실 부하국이지만 몽골 제국이 전 세계를 제배했을 때 쌍글이 아예 그냥 남자 씨를 말려서 죽이고 이런 애들인데 미국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제가 그 생존 우선순위는 전문가들은 상관관계 이런 등으로 현실을 그 설명해 가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인과관계로 풀이를 좀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 템플릿식으로 요거를 매번 해 놓으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입을 해서
갈등 관계를 해가지고 해소책이 뭐냐 이런 거를 좀 찾아보고 진단에서는 충분조건 논리로 현실을 좀 진단해 보는 그런 거로 해보고자 합니다. 2026년도도 이런 실험 정신으로 계속 가고자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라고요. 그 병원년 말띠해 저의 해이기도 합니다. 어, 저희 54년 말띠는 백말띠라고 그때 그랬는데 어쨌든 말띠해 요 배경 말을 하나 바꿨습니다. 칠각형의 세상, 사회 또 항상 이렇게 표현해 보고자 합니다. 마치도록 합니다.